뭐 당선인의 판단과 결정도 존중합니다. 뭐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집무실을 옮기는데 그냥 당선인 측에서 새 정부를 이양받는 인수위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일인가? 그건 아닌 것이 지금 청와대로부터 옮겨올 내용들도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예산 등도 협력을 받아야 될 일들도 있을 테고 예비비 490몇 억을 요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현 정부하고도 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저는 결정적인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은 짐을 다 빼야 되는데. 그 비서실 짐도 다 빼야 되고. 그리고 내부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4월 10일이면 다 물건을 빼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러면 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안이나 안전 절차는 내부에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국민들이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우리도. 예. 이 보안 유지가 돼 있는 그런 벙커 시설들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해놓고 나서 충분히 청와대 내에서 그런 걸 감안할 때 7월 말이면 개방이 가능합니다. 9월 1일은 돼야 돼요. 예. 그런 걸 좀 정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국민 소통이라는 지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존중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도 다 소통과 협치와 통합이 있어야 되겠죠. 예. 하긴 따지고 보니까 5월 9일 밤까지는 현 정부 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부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네요. 아니 지금 어쨌든 일에 불편을 끼치기는 하는 거네요. 10일 날 개방을 해서 바로 뒤에 있는 인왕산으로 북악 스카이웨이로 올라가려면 다 제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개방 가능합니까? 저는 이건 가능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애초에 당선인의 공약은 어쨌든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약속했던 건 그거였는데 예. 사실 용산 시대를 열겠다라는 건 그 논의 중간에서 사실 좀 돌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고 얼마나 검토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결정한 것인가. 그건 조금 의문이 드는 측면이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그리고 비용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뚫고서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목표라는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어쨌든 국민들하고의 어떤 접촉면을 늘려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통치 구조로부터 좀 빠져나와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방부로 이전을 할 경우에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여전히 저는 의문이어서 왜냐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중근거를 나와서 이제 군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 속으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좀 의문이고. 근데 당선인은 네. 오늘 발표에서는 6월 달이면은 미군 일부 철수하고 그 부분 빨리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원을 와서 대통령 집무실 건물 바로 앞에까지 펜스 하나만 쳐서 그 바로 앞에까지 올 수 있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부가 이미 그 펜스 하나만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영역에 있지 않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문을 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임시 폐쇄되어 있는 걸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용산공원 문제도 원래 이제 이 준공이 이제 완료되는 게 2027년으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하려면. 예. 근데 이것도 미군기지 반환 여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좀 집무실을 옮기고 싶었던 이유가 민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여러모로 논의를 좀 이렇게 가속화할 수 있는 민관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사실 현재 청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참을 이 남태령으로 옮기고 국방부를 이제 또 합참으로 집어넣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분명한 거냐. 예. 그게 좀 의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좀 아까 배종찬 소장이 말한 대로 현 정부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사전 협조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그냥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예. 그런 뭐 예를 들면 실무 합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의 만남 이 조율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뭐 인사 문제라고 하는데 이 인사 문제인지 뭐 사면 문제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지금 잘 조율이 안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뭐 짐을 빼고 뭐 이런 그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이사와 관련돼서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 하다못해 지불 이사할 때도 상당한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까 상당히 또 그것도 의문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배종찬 소장, 이제 네. 김민아 씨는 그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린다는 것도 과연 제대로 성과를 보겠느냐. 민관 합동으로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거는 뭐 기존 청와대 공간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문제를 제기했고 배종찬 소장 우려한 것처럼 현 정부와 협조가 잘 됐겠느냐는 것도 걱정을 했는데 네. 최악의 상황은 이제 내일 현 정부에서 네. 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업무에 너무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네. 취임 후에 해라. 예를 들어서 하려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안 좋게 보면 한없이 또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이고 좋게 보이면 청와대가 정말 영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떠나야 된다는 말도 많았고 그건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일단은. 예. 그게 뭐 선거의 또 결과인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협력이다. 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대통령과의 만남 관련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인데. 예. 뭐 1조가 든다 5천억이 든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더 투명하게 그 부분은 공개하고 동의를 얻을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 비용도 이건 현 기재부가 추계해 준 겁니다라고 네네. 하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국방부 내 인력이 이전하는 부분 또 실제로 관련 주변을 정비하는 비용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포함하지 못한 그런 추가적인 부대 비용들이 들 수 있거든요. 더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윤석열 당선인만 청와대 집무실을 그곳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부도 또 거기에 그대로 또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해야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걸 투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얻어라.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력 이동 부분인데 너무 이걸 단편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합참은 국방부가 이동하는 쪽하고 합참 건물에 좀 있다가 결국 국방부 인물이 좀 인력들이 많을 테니까 남태령으로 이전하면 된다. 이걸 단순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부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그 일정에 촉박하지 않게 예. 뭐 국방 인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이동하면 될 것입니다. 라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사실 내일부터 당장 이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모든 걸 다 마치겠다. 5월 9일 자정까지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큰 원칙은 정해졌으니까 예.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또 떨어져 있잖아요. 한남동으로. 맞습니다. 그럼 그 한남동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대공포대나 미사일 뭐 기지 이런 것들은 돼 있을까요? 다 안 돼 있겠죠. 그것도 다 해야 되고 지금 각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관련되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도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기업들이 추진해왔던 도심 항공 부분 그러니까 UAM이라고 해서 드론 형태의 도시 내의 도시명 택시 운행 이런 부분들도 줄기차게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결정되기는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큰 결정은 내려졌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만큼은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또 다른 문제 제기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인까지 직접 나서서 이 논란이 불거진 지 한 하루 이틀 만에 네.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직접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까지 하고 조감도 설명까지 하고. 안 바꾸는. 근데 요런 어떤 정치적 의도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뭔가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기성 정치권 인사는 아니고 여러모로 논란 속에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0.7%포인트 차이라는 이제 작은 표심으로 2차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통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뭐 과거 같은 그런 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 확실하게 이제는 다른 어떤 권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풍수지리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런 빈약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운 권력이 뭔가 출범하는 것이고 기존과 다른 어떤 그러한 통치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확신해 가지고 하는 것일 텐데. 예. 다만 이런 게 이제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더니 효과가 참 좋다.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는 부분으로 이제 충분히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더라. 결국 이런 점에서는 반대가 있음에도 어떤 이 권력의 어떤 고집에 따라서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또 과거와 유사하게 이제 또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점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얼마나 명확히 보여줄 것이냐 용산시대가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이냐가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 정리한 것처럼 나는 과거와 다르다.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게 튕겨난 건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인정받지만 네네. 지금 배종찬 소장이 여러 가지 열거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오히려 비판받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한 것은 논란을 일축하겠다는 그만큼 강행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리게 되면은 간신히 이번 대선에서 이긴 신성한 대선 당선인으로서 더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그만큼 강화문 시대나 또는 강화문 시대가 안 되면 용산 시대라도 기존의 청와대와는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반대 여론도 불거지긴 했지만 여하튼 청와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또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부터 그런 큰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부터 하는 준비라도 엉거주춤하지 않게 허겁지겁 아닌 좀 제대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또 현 정부와 협력을 더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여기 계신 인수위원분들 중에 학계에서 오신 분, 또 관료와 민간 전문가,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일 이렇게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인수위 출범에 대한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인수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인수위가 어쨌든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정권은 어떤 방향이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은 크게 이제 나누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을 가졌던 인사들이 상당 부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예. 이제 민주당의 같은 흐름 속에 있지만 좀 이제 이 언론 표현을 빌자면 올드보이라고 평가가 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결합된 형태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또 안철수 위원장하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사실 이제 과거 정권의 어떤 흐름에 더해가지고 이제 올드보이 뭐 이런 이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앞으로 인수위가 이제 가져야 될 어떤 비전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이후에 어떤 더 나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책을 좀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이전 정권으로 회귀하는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인선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방금도 들으셨지만 이제 실력 위주의 이제 그런 어떤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라든가 이제 어떤 뭐 성별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인수위 설명인데 그렇죠. 그 결과를 보니까 서운합니다. 이런 평가들이 또 언론에서 나오거든요. 서울대 출신. 그렇죠. 서울대 출신 50대 그다음에 남성 이 위주로 이제 구성된 인수위인데 예. 그렇다면 실력 위주로 구성했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일부 이제 계층이나 일부의 어떤 그런 계층이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대 이제 인수위의 어떤 둘러싼 사건 사고나 이런 걸 이제 되짚어 보면 그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실 돌발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역시 이제 그런 뭐 성격의 인수위다라고 하는 평가가 또 불거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적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 우려, 과거 정권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정 계층, 특정 이제 인물들에 대한 어떤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배 소장도 평가해 보세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예. 인수위에 대해서 뭐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구성이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몇 가지 기준만 가지고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제대로 효율적인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그 기준과 평가는 참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예. 보면 일단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그런 구성이냐면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근데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수위원장이죠. 또 단일화의 또 정신도 배려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 인사들까지도 합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포함됐다고 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호남이라고 해서 서울 또 50대 남자 예, 또 예. 그 이전에 우리 뭐 이런 표현들 정관영 진행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고소영, 강부자, 위성미, 성시경 정말 넌더리가 날 정도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청년 또 여성도 배려가 안 됐고 심지어 지역 배려도 없고 게다가 이제 부동산이나 또 원전과 관련된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선인이 어쨌든 책임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도 겸손 소통 책임을 강조했거든요. 저는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1기 내각에서 이렇게 인선을 구성한다면 그거는 저는 혹평을 맞아 면치 못한다고 보입니다. 그때도 청년 여성을 배제하고 지역 안배를 안 하면 그래서 제1기 내각 때는 균형, 다양성, 안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는데 인수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자. 잘할지 못할지 평가는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의 활동 성과라는 게 드러나나요? 그래도 잘 안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제 조금씩 한 3월 말 4월 중순부터는 이제 관련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공약이 아니라 이제 집행 계획. 그렇죠. 집행 계획이죠. 그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의 세부적인 게 좀 이제 정해져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뭐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나옵니다. 서서히 나옵니다. 우리는 네.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가기로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인사 기준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수위 이제 좀 활동 지켜보고 성과를 갖고 평가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예. 현재 시점에서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불식을 시키려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내놓을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처의 어떤 설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그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고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상한 사건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들면 인수위원이 뭐 실언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된 그러한 인식, 편중된 인식을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는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인수위에 대한 평가로 남고 그게 이후에 이제 내각 구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그러한 평가가 연동이 되면서 예. 인사검증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그러한 여러 잡음이 없이 넘어가는 게 사실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좀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다만 이제 실력 위주로 이제 인선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인수위원들이 뭐 시험 쳐가지고 인수위원 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들은 담보가 된 거겠지만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 활동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첫 내각. 네. 총리는 누구로 하고 뭐 장관들은 누구로 하고 네. 또 정부 부처 개편은 어떻게 하고 요걸 검토하는 거. 그럼요. 요걸 인수위에 도움받아서 윤당선인은 취임 전에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 총리는 누가 될까요? 뭐 유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도 대두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폭이. 예. 그래서 전 첫 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상 윤 당선인의 첫 단추 또 인수위에 대한 인사의 평가인데 인수위가 중요한 이유는 국정 철학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래서 새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에 들어갈 새 정부의 성격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첫 번째 그래서 철학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의 기준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이나 청년이나 여성이 제대로 포함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혁신적인 인사 이른바 예. 뭐 MB 정부 2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인사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저는 이 부분입니다. 정책 선별하는 것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 가자 이렇게 돼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안보, 경제,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여가부 폐지도 좀 더 지금의 관점에서 선거 국면이 아니라 자 당선인이 인수위에 좀 더 냉정한 관점에서 예. 이 부분들도 판단하는 것도 인수위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통일부의 기능 조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또 교육부 뭐 몇 가지 정부 네.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중요한 있잖아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이야말로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뭐 그동안에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래도 협조를 했었죠. 국회 그렇죠. 법 개정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도 잘 협조가 될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협조가 뭐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충분한 이제 설득의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뭐 지금의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특히 지금 이 여가부 폐지 같은 것은 예.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된 거고 쟁점이 돼버린 것이고 그렇죠. 지금도 민주당은 그냥 여가부 폐지를 그냥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면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매우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가부 폐지가 결과적으로 그냥 여가부라는 부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민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안을 내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총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도 임명동의안을 결국 그가 처리해야지 총리가 되는 것인데. 그럼요. 이게 결국은 이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총리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서 쟁점이 형성될 거냐면은 검증에서 이제 쟁점이 형성될 거거든요. 예. 지금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간다고 총리 후보자로 바로 직진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인사 검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쨌든 인수위 체제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게 일종의 셀프 검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좀 몇 가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총리가 탄생을 하려면 이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제 돌발적인 어떤 검증 이슈가 도출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 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증 문제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다른 야당에게 꼬투리 잡히거나 발목 예. 잡힐 만한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검증이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과 인수위 활동, 뭐 초대 총리 다 마찬가지네요. 뭐 물론 중요한 결단은 다 해야 합니다만 네. 그게 그냥 밀어붙이기로만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야당이 협조를 이게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네, 이 말씀 좀 덧붙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왜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론적 연구가 왜 안 돼 있겠습니까? 다분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한 적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DJ 정부에서 그런 깊은 고민과 또 숙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예. 보면 첫 번째가 정치성이 배제돼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남녀 표심 뭐 갈라치기의 기준이다. 또 선거 때의 그런 영향과 또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한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냉정하게 네. 정치성을 배제하고 또 기능적 개선을 위해서 가령 과학부와 교육부가 합해져야 된다면 어떤 기능적 개선이 있는지 오히려 그게 상생보다는 서로에게 또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더 갈등을 빚게 된다. 과학부와 교통부에 또 합하는 것이 그렇다면 예. 그것도 배제되거나 또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의 공감입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정부 조직도 정부의 운영도 바뀌었을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좀 최초 평가 받을 게 지금 용산 시대 열겠다고 하는 거를 현 정부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했는지 네. 그거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의 네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여론조사 같네요. 결과 나올 겁니다. 자, 조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1시 4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터널 사고가 많은 달입니다. 산간 지역의 터널은 기온이 낮아져서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내부가 어두운 만큼 불필요한 차로 변경과 추월은 절대 안 됩니다. 전조등도 꼭 잊지 않고 켜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인 지금도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후에도 중부 곳곳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은 당분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도로가 한산한데요. 항상 밀리는 구간만 정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부평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부평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산곡 분기점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충주 분기점에서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부근이시라면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 네. 다음 주에는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 만남 이루어질까요? 저는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나 대통령실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협조받을 게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국민의 지지를 본다면은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예.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예. 청와대 이전 등등과 관련한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
그럼 만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은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만나야죠. 만나요. 윤 당선인 예.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그럴 때 가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그날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을까요? 저는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건 만남은 조건을 전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만나야죠.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수많은 조건들 뭐 인사권, 사면 관련 답답한 일입니다. 그냥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라. 중간 지점만 생각하라. 중간 지점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의견이 관철된다고 생각하시면 못 만납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가 중간 정도만 이렇게 조율이 돼도 그건 너무나 훌륭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지막 좀 국민만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두 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남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뭐 배종찬 소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예를 들면 밥 먹고 덕담만 할 거면 이제 왜 만나냐 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사 문제 원칙에 대한 합의라든가 뭐 사면에 대한 어떤 이게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럴 게 아닌 거죠. 그냥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두 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신임을 가지고 임명해줬던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이제 다른 당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돼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두 사람만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는 게 여기서 근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어떤 신구 권력이 갈등하는 게 그냥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신구 권력의 갈등보다도 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심각해 보일 수가 있다. 맞아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실은 뭐 빨리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국민들 마음은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거 이상할 것을 아마 바랄 겁니다. 두 분이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우스개로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 내서 같이 캠핑이라도 갔었으면 좋겠다. 정말 사인 얘기도 좀 하고 풀고 이런 걱정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안다고 하면 좀 감안하셔가지고 두 분이 빨리 좀 회동을 잡고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이내로 저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할 텐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목소리 잠깐 듣고 이어갑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 체제 갖고 되겠느냐 이런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는데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계속 갈까요? 아니면 흔들릴까요? 비대위.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달려 있는데 이 상태로 더 흔들리게 되면은 또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겪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보인 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그런 여론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부 반발에 대해서 일축을 했고 쇄신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이러면 내부에 울림은 없는 겁니다. 왜? 이번 대선 패배 이전에도 민주당의 혁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비등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원내대표도 정말 사려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좀 제대로 사과했어야 된다. 이번 대선은 당의 패배입니다. 정말 당이 바뀌지 않았던 거 원내대표로서 정말 분골쇄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내 외부에 공감이 있을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적어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라면
다음 총선에 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당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제 할 역할을 다 하고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당을 위해 물러나는 윤호중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사과와 희생의 모습을 보여서 네. 더 보여야 한다. 김민하 평론가도 한 말씀.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카드로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 민주당이 변화한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현실적인 선택을 또 안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면 그러면 비록 이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 뭔가 정확하게 뭘 반성하고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어떤 플랜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금 반성이 명확하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 예. 이게 뭘 잘못했는지라는 거는 지난 선거에서 뭘 잘못했느냐 이걸 넘어서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뭐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하겠다라는 거를 당내의 어떤 합의 구조 상에서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내의 그런 어떤 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권력의 예. 진공 상태에서 예. 개각기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게 뭘 반성하는 것인지 뭐가 대안이라는 것인지가 지금 대단히 불명확한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최이배 비대위원이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과나 반성 이런 것들이 퇴임사에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니까 바로 또 퇴행적인 논란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기대다가 뭐 이제 와서 버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렇죠. 전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퇴행적인 논의 구도거든요. 예, 이런 예, 게 아니고 예. 정확하게 뭘 반성하고 뭘 쇄신하는 건지를 이 비대위 체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의 논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이제 평가 대상에 오른 거고, 네. 그리고 첫 가늠자는 이제 용산 이전에 대한 현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네. 평가해야 되겠고, 민주당도 비대위가 본격적인 평가 대상에 올랐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은 시사평론가 김민하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관영 시사본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정현이 부르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잠깐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